요즘 세상에서 가장 주목을 받는 사람이 누구일까요? 단연 북한의 김정은이 아닐까요? 최근 북한이 만들어내는 여러 이슈들, 남한과의 긴장관계와 풍선 사건에 더해 세계를 놀래키는 사건들을 만들어내는 장본이기도 합니다. 10월 18일 한국 국정원은 북한이 러시아에 군대를 파견하여 작전을 지원하기로 정식으로 결정했다고 발표했다. 모두 4개 여단의 특수부대 병력이 12,000명에 달하고 그중 1,500명은 이미 러시아 해군 태평양 함대에 의해 러시아 경내로 수송되었다. 10월 19일 우크라이나 전략통신정보안보센터의 공식 계정에 동아시아 얼굴의 병사들이 러시아군 물자를 받고 있는데 조선어로 말하는 것 같다는 동영상이 게시되어 각 플랫폼의 여론이 폭발했다. 북한이 러우전쟁에 자국의 병사를 파견한 것이다. 그렇다면 북한은 왜 자기 집안의 난장판이 아직 해결되지 않았을 때 우크라이나의 출병을 선택했는가? 사실 이른바 북한의 러시아 출병 소식은 이른바 중국의 러시아 원조 소식과 마찬가지로 서방 언론에서 이미 1에서 2년 동안 전해져 왔다. 일찍이 2022년 8월에 한국 언론은 북한이 10만 명의 부대를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선에 파견하여 러시아군의 작전에 협조할 준비를 하고 있다고 보도한 바 있다. 물론 사후에 이것이 잘못된 정라는 것이 증명되었다. 근원은 러시아 국방잡지 편집장 이글 코로첸코가 TV 프로그램에서 한 발언이다. 북한이 우크라이나 파시즘과 싸우는 국제적 의무를 여행하겠다는 소망을 표명한다면 우리는 그렇게 하도록 해야 한다. 관련 협정에 서명한 것은 도네츠크 루겐스크의 주권이다. 우리는 수치스럽게 받아들이지 말아야 한다. 김정은이 우리에게 손을 내밀면 필요하다면 10만 명의 북한 군인들이 전쟁에 투입 준비가 되어 있다. 그리고 한국 언론과 뉴욕포스트, 영국미일신문, 데일리메일신문도 한바탕 떠들썩한 적이 있다. 그리고 2023년 서방 언론은 또 북한의 뉴스들로 복잡한 적이 있지만 그것도 거짓 뉴스로 정론이 나온 적 있다. 당시 러시아로 건너간 사람들은 건설노동자이지 전혀 공병부대가 아니었다. 2024년에 들어서면서 이런 소식이 더 많다. 10월 4일 국제문선신문통신은 우크라이나군이 러시아 통제 도네츠에 대한 타격작전으로 북한 장교 6명이 목숨을 잃었다고 보도했다. 10월 10일 영국 신문 가디언의 보도에 의하면 우크라이나가 북한의 산도미사일 운용을 지원받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고 했다. 자국군 기술자 몇열 명을 우크라이나 전선에 파견했다. 더욱 확실 것은 10월 15일 우크라이나 언론이 러시아 쿠르스크주와 불량스크주 접경 지역에서 북한 군인 18명이 탈북했다고 보도했다. 러시아군은 대대적인 수색에 나섰다. 한 손에 휴대전화 하나만으로도 전 세계 시청자들이 전쟁 생중계를 시청할 수 있는 이 시대에도 여전히 북한 군인의 참전 사진이 한 장도 유출되지 않았다. 우크라이나에 있는 북한 군인에 대한 이야기는 이미 전 세계의 주목을 끄는 가장 핫한 이야기거리가 되었다. 그들이 어떤 루트로 러시아까지 갔는지 아무도 모른다. 그러나 10월 18일 한국 국가정보원의 이 소식은 약간의 확실한 증거를 밝힌 것 같다. 이날 윤 대통령이 7월 긴급안보회의를 주최했다. 한국 국가정보원은 최근 발견된 북한 출병 증거를 대통령회의에 보고했다. 증거는 주로 4가지이다. 첫째, 러시아 군함정이 10월 초 북한의 청진시와 함흥시에 정박했다. 남한은 이곳이 북한군의 승선 장소일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한다. 둘째, 북한군 1,500명이 러시아 해변 항구에 도착했다. 셋째, 북한인이 시베리아 야쿠디아인과 부리아티아인으로 위장하여 참전했을 가능성이 있다. 러시아군이 가짜 신분증을 만들었을 가능성이 있다. 넷째, 남한은 러시아 유럽 전선에서 김정은의 시찰 사진에 나타난 동아시아 얼굴의 사람을 발견했다. 이 4가지를 바탕으로 국정원은 북한이 러시아에 출병했다고 결론지었다. 한국 국정원은 또 이는 북한이 러시아 조선 전면적 전략동반자 관계 협정을 이행하기 위한 관건적인 조치라며 협의 제4항은 만약 일방이 어느 한 나라 또는 여러 나라의 무력 타격을 받고 전쟁 상태에 처해 있다면 다른 일방은 즉시 모든 가능한 수단으로 전자에게 군사 원조를 제공할 것이라고 규정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그래서 국정원은 이 합의가 북한의 우크라이나 출병에 법리적 근거를 제공한다고 생각한다. 보고를 들은 윤 대통령은 7월 북한이 군사물자를 제공하거나 심지어 군인을 직접 파병하는 방법은 한국 및 국제사회의 안보에 심각한 위협이 되며 한국은 결코 이를 방관하 않을 것이며 국제사회와 함께 모든 실행 가능한 수단으로 대응할 것이라고 했다. 한국 국정원의 증거와 한국 대통령의 승인, 각종 위성사진의 증거가 있어 북한의 우크라이나 출병이 이미 실제로 진행된 것 같다고 말했다. 북한은 사실 이런 실전을 갈망하고 있었고 과거에도 그런 경력이 있다. 베트남전 때 북한은 미그 17 전투기와 미그 21 전투기 조종사를 편성하여 203 쟁기 항공병단을 베트남에 파견하여 참전하였고 1968년 5월 28일 미군 전투기 12대를 격추하였는데 이는 이후 평양의 528 쟁기 항공병단 이름의 내력이 되기도 한다.
제4차 중동전쟁에서 소련인들은 수수방관하였지만 조명로 공군 참모총장이 인솔하에 북한은 1,500명이 군사대표단을 참전시켰는데 그중 상당수는 조종사였다. 이집트군이 개전 초기 이스라엘을 공습하는 작전 계획은 모두 조명록이 도왔다. 조종사들은 심지어 이집트의 미그 21 전투기를 직접 조종하여 작전을 하기도 했다. 마지막 4차 중동전쟁에서 승리하지 못했지만 북한의 책임은 아니다. 이집트는 여전히 북한에 감사하고 있다. 북한의 탄도미사일 기술이 오늘날까지 발전한 상당수는 이집트가 스커드 B형 기술을 이전하였기 때문이다. 그래서 이 두 선례로 볼 때 북한은 출병에 심리적이나 법리적 장애가 없다. 현재 북한은 출병 소식에 정면으로 응답하지 않았지만 동기로 볼 때 북한은 그렇게 해야 할 필요가 있다. 이것은 북한의 현재 공경에 부합한다. 우리 모두는 한반도 북부는 산이 많고 남부는 평원이 많아 식량 생산지가 주로 한국에 집중되어 있다는 것을 알고 있다. 그러니 북한은 경작지가 적어 식량 생산량을 늘리기 위해 대면적의 황량한 산을 개간하였는데 그 결과 수토유실이 심각하고 식량 공급이 더욱 부족해졌다. 지난 2년 동안 북한은 많은 고난을 겪었다. 2022년 5월 북한은 심각한 가뭄이 발생하여 식량이 18만 톤이 줄어들었다. 올여름 강우로 압록강에 홍수가 발생하여 평안북도 신의주시와 이주군 일대가 심각한 피해를 입었다. 외부에서는 북한의 올해 식량 부족이 25%를 넘을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식량이 부족하면 국가가 안정될 수 없다. 그래서 김정은에게는 식량을 공급받을 방법을 강구하는 것이 정권 안보에 버금가는 가장 중요한 과제이다. 이제 왜 북한이 서방 국가의 지시를 무릅쓰고 러시아군에 자신의 재고 포탄, 미사일, 로켓포를 제공하는지 알 수 있겠는가? 왜냐하면 무기로 정말 식량과 농기계에 필요한 휘발유와 증산에 사용되는 화학비료를 바꿀 수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문제는 이런 사업을 계속할 수 없다는 것이다. 북한은 400만 발이 포탄을 제고하고 있다. 게다가 국영은 러시아포와 통용한다. 이 포탄은 북한이 지난 몇십 년 동안 모은 것이다. 북한은 공업이 발달하지 않기 때문에 포탄 생산량은 한국과 비교할 수 없다. 만약 포탄을 모두 식량으로 바꾸면 한국 쪽에서 무슨 움직임이 있다면 북한은 어떻게 할 것인가? 이리저리 생각해보니 신속하고 지속적으로 식량을 바꾸어 국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오직 사람 즉 인력 수출뿐이다. 지난해 북한은 러시아와 연간 1억 5천만 달러의 해외 노동자 파견 계약을 체결했다. 북한은 도네자크의 재건에 건설 노동자를 파견했다. 파병에 비해 민간인을 파견하는 것은 민간공사이기 때문에 성격이 그다지 민감하지 않다. 하지만 올해는 노동자를 보낼 수 없었는데 그것은 도네츠크와 루간스크의 전쟁이 멈추지 않았고 지금은 확실히 건설할 때가 아니기 때문이다. 다른 한편으로는 올해 북한 홍수 피해 재건 과제가 더욱 중요했기 때문이다. 조선인민군 총참모부가 또 방어시설의 요새화 보강 공사를 계획하고 있었다. 군사분계선 남쪽에도 많은 건설 노동자가 필요하다. 그렇다면 북한이 식량과 교환할 수 있는 것은 정규군뿐이다. 게다가 조선인민군의 특수작전부대라고 하면 아직 정예부대가 필요하다. 그리고 남한에 대한 억제력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아직 정예부대가 필요하다. 조선인민군 중특수작전부대라고 하면 그것은 총정원은 약 20만 명이다. 세계에서 가장 큰 규모의 특수작전부대이다. 그리고 그 성격은 세계에서 유례가 없다. 특수작전부대는 1969년 조선군개혁의 산물이다. 당시 22개 경보병여단이 조직되어 각 경보병여단 땅 약 5,200명이 조직되어 여러 병종합작전으로 편성되거나 독립대대로 편성되었다. 청보병여단 특수부대 외에도 특수공수여단, 특수정찰여단, 특수유격대 등이 조선인민군 정예 중의 정예에 속한다. 북한은 일찍이 특수작전부대의 훈련 장면을 공개한 적이 있다. 그러나 비밀리에 같은 작고 정교한 정보 참수와 반테러 작전을 수행하는 특수부대와 달리 이 부대는 군사분계선을 통과하여 걸어서 적후방 방어 중심 침투를 통해 적후방지휘소 통신허브와 교통선을 공격하거나 파괴하는 것이다. 조선의 퇴역한 특수부대는 중국, 미국, 영국, 프랑스, 러시아의 특수부대와는 다르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퇴역한 특수부대원이 정말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선의 그런 전투에 적합하다고 할 수도 없다. 현재 러시아든 우크라이나든 대규모 공격 전투를 개시할 동력이 없다. 할 수 있는 것은 1000km 전선에서 한 거점에서 한 거점을 뜯어먹는 것이다. 조선 특수부대의 기계화와 정보화 작전 능력이 많이 떨어진다. 그러나 소대와 단병의 작전 능력을 논한다면 그건 또 다르다. 1970년대 그 당시 북한 특수작전부대가 청와대를 급습한 적이 있다. 게다가 하마터면 성공할 뻔했다. 수만 명이 한국군의 포위막으로 2명이 북한으로 도망치는 데 성공했다. 현재 한국 측의 정보에 따르면 북한은 제11군 특수작전군, 일명 폭풍군단이라고 불리는데 그 사령관 이봉춘 중장을 러시아로 파견했다. 이 부대 산하 10개 여단 중 4개 여단을 파견했다.
군사가 부족한 러시아에게는 어쩌면 북한의 파병이 감로와 같은 것이다.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은 러시아-우크라이나 쌍방의 군사력을 거의 소진하고 있다. 군인들의 입대 열정을 높이기 위해 러시아는 이미 군인들의 임금을 대폭 인상했다. 전사한 병사 가족은 742만 1천 루블의 보험금과 500만 루블의 일회성 위로금을 받게 된다. 위로상은 퇴역한 군인은 296만 8천 루블의 일회성 보조금을 받게 된다. 장애가 되면 매달 현금 보조금을 받을 수 있다. 이것들은 모두 재정이 필요하다. 물론 더 심각한 것은 돈은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는 것이다. 전쟁에서 아들을 잃은 어머니들이 점점 더 많아지고 반전단체에 가입하고 있다. 러시아 병사 어머니 위원회는 때때로 크렘린궁 앞에서 시위를 벌여 푸틴에게 그들의 아들을 돌려달라고 요구한다. 가족의 슬픔은 쉽게 공감을 유발할 수 있고 반대파와 서방이 푸틴에게 휴전을 압박할 기회를 잡기 쉽다. 그래서 사상자가 많을수록 푸틴의 압력은 더욱 커진다. 분명히 러시아는 지금 포탄뿐만 아니라 전선을 메울 수 있는 보병이 필요하다. 그러나 문제가 생겼는데 국내 정치 환경과 국제 정세를 고려하여 푸틴은 시종 전국 총동원을 감히 진행하지 못했다. 그리하여 러시아의 위무병은 우크라이나에 파견되어 작전할 수 없었다. 이로 인해 20만 명 미만의 러시아군이 수비하고 있는 천여 KMV 전선이 왕왕 어려움을 겪었고 주의하지 않으면 우크라이나군에 의해 방어선을 뚫렸다. 올해의 쿠르스크 전선을 위해 러시아군은 이미 많은 방법을 생각했는데 예를 들면 수감자 스바그너를 모집하여 소수민족 지역에서 징병을 확대하고 심지어 월 20만 루블의 고봉으로 네팔 중앙아시아 아프리카 심지어 중국인들을 모집하여 고용병으로 포알바지 역할을 하게 하였다. 그러나 외국 고용병들도 전쟁의 참혹함을 이기지 못하고 이미 돈도 필요하지 않고 계약을 파기하고 도망치기 시작했다. 그래서 러시아는 외국 용병을 모집하는 일은 점점 어려워지고 있다. 이런 형태에서 정규 북한 군인이 참전하면 러시아군의 급한 대목을 해결할 수 있다. 북한 군인은 단일 병사의 자질이 높을 뿐만 아니라 가격도 싸다. 용병에게 20만 루블은 너무 많다. 북한 군인에게 2만 루블만 주면 된다. 심지어 돈을 직접 주지 않아도 된다. 북한은 국내에서 병사 가족에게 조선 화폐를 좀 주면 된다. 게다가 이 병사들이 전사해도 러시아가 위로금을 주고 그의 가족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 러시아에게는 가장 최선의 선택이 것이다. 김정이 동의하지 않는다면 러시아는 아마 미워할 것이다. 어차피 식량, 석유, 화학비료는 러시아가 많다. 물론 북한이 군대를 러시아에 파견하면 몇 가지 문제를 고려해야 한다. 예를 들면 언어가 통하지 않는다. 러시아군과의 협동에 큰 영향을 미친다. 다른 것은 말할 것도 없지만 군인지 간의 협동은 큰 문제이다. 예를 들어 FPV 드론이 하늘에 날아다니는 전장 환경에 FPV를 본 적이 없는 북한군은 적응할 수 있을까? 만약 다시 북한 병사가 포로로 잡히거나 탈북하는 상황이 발생한다면 북한 정부에도 큰 부정적 영향을 가져다 줄 것이다. 더 중요한 것은 이 부대들이 나가서 세상을 보고 돌아온 후에 생각하는 것을 예전과 같이 할 수 있을까? 현재 여러 상황상으로 북한의 러시아 파병은 이미 사실화된 현실이다. 북한이 아직 침묵하고 있지만 여러 증거들은 그것을 사실로 말하고 있다. 마르크 리트 나토 사무총장은 현재 북한 병사가 실제 전투에 참여했다는 증거는 없지만 우리는 북한이 무기 공급, 기술 공급, 혁신을 포함한 다양한 방식으로 러시아를 지원하고 있다는 것을 확실히 알고 있다. 존 커비 백악관 국가안보회의 전략 커뮤니케이션 조정관은 미국은 북한이 러시아에 군대를 파견했다는 보도를 확인할 수 없고 러시아 대통령 공보비서는 관련 주장은 또 하나의 가짜뉴스이며 미국조차도 인정하려 하지 않는다며 한국의 위성사진 몇 장만으로는 억지로서 각국을 불하게 할 수는 없다며 둘째, 한국은 북한이 포괄적 전략동반자협약 제4조에 따라 러시아에 군대를 파견했다고 주장하지만 문제는 이 조약이 아직 발효되지 않았다는 점이라고 말했다. 이 조약은 올해 6월 푸틴과 김정은이 서명한 것이지만 러시아 국가는 아직 비준하지 않았다. 푸틴은 10월 14일까지 러시아 국가두마에 러시아와 북한 포괄적 전략동반자 관계 조약 비준에 관한 법률 초안을 제출했다. 이 조약은 당연히 김정은이 원하는 것이다. 현재 한반도 정세 때문에 북한이 직면한 압력이 점점 커지고 있다. 미국이 지속적으로 대북 제재를 강화하면서 북한 경제가 점점 더 어려워지고 있다. 정권의 존속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후원자를 찾아야 한다. 게다가 이 후원자는 현재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 추운 한파에 석탄을 보내주는 이를 만나기만 하면 나중에 샘솟을 수 있다. 그러나 문제는 김정은은 줄곧 자신의 이익이 없으면 움직이지 않는 존재였다는 것이다. 당시 트럼프가 그린 떡은 크지만 김정은은 미끼에 걸리지 않았는데 지금 조약이 아직 비준되지 않았는데 이렇게 큰 힘 들여 파병하여 참전할 수 있겠는가? 그리고 조약이 발효되지 않았는데 파병하더라도 무슨 이유로?
셋째, 북한의 최근 행동과 맞지 않는다. 북한은 비록 100만 명 이상의 병력을 가지고 있지만 솔직히 전부 작전부대는 아니다. 1만 2천 명의 정예 보병은 아무렇게나 훈련한 것도 아니기 때문에 상당히 귀중하다고 할 수 있다. 만약 북한이 이미 우크라이나 출병을 결정했다면 지금 당장 자제해야 한다. 이 중요한 순간에 한반 긴장을 격화시켜서는 안 된다. 그 이유는 간단하다. 지금 북한과 한국이 긴장이 고도로 올라 양측이 모두 총격을 가하고 있다. 바로 전쟁 준비 때인데 어떻게 귀중한 자원을 우크라이나에 던질 수 있겠는가? 러시아 조선 관계가 아무리 중요해도 자기 국가 안보만큼 중요하지 않다. 하지만 지금 북한이 이를 크게 만들려는 모습을 보면 가상처럼 보이지 않는다. 네 번째, 우크라이나의 증거에 허점이 있다. 우크라이나 시바피티가 공개한 북한 병사들이 장비를 받는 영상은 북한 참전의 가장 실질적인 증거인 것 같다. 하지만 우리가 영상을 자세히 보면 여전히 허점이 적지 않다. 예를 들면 북한 특수부대의 병사들은 보통 4에서 7년 복무한 노병들인데 사진 속 병사들은 모두 18, 9세 젊은이들로 보인다. 또 예를 들면 물자를 지급하는 가장 간단하고 효과적인 방식은 무엇입니까? 창고에서 물자 한 차를 끌고 북한 캠프에 던져서 북한 사람들이 스스로 나누게 하는 것이 아닐까요? 모두가 줄을 서서 하나씩 창고에 가서 받게 할 필요가 있을까? 또 예를 들어 북한 병사들은 모두 매우 엄숙하다. 비록 마르지만 군인의 기질은 문제가 없다. 그러나 동영상 속 장비를 받은 병사들의 느슨한 모습을 보면 아무리 봐도 북한 특수부대처럼 보이지 않는다. 아무리 봐도 아직 군사훈련을 받지 못한 신병이다. 다섯째이자 가장 관건적인, 조선이 우크라이나에 파병하는 것은 러시아가 원하더라도 반드시 정치적 결과를 고려해야 한다.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이 지금까지 벌어지고 나토가 이미 각종 용병과 교관을 우크라이나에 파견하여 참전했음에도 불구하고 양측은 여전히 균형 유지하고 있다. 정규군은 바로 참전할 수 없다. 이것은 레드라인이다. 다른 국가의 참전이 없어야만 사태를 효과적으로 통제할 수 있고 격화되지 않을 수 있으며 전쟁을 우크라이나로 제한할 수 있다. 그러나 만약 북한이 참전하고 게다가 편제적인 참전이라면 그 성격은 변한다. 설령 북한인에게 불리하트인 신분증으로 갈아넣더라도 그것은 전혀 소용없다. 일단 누군가가 탈영하게 된다면 그것은 백일화에 드러나게 되는 것이다. 북한이 정규군을 참전시켰을 경우 폴란드나 발트해 3국 역시 참전시킬 것인가? 우크라이나에 출병하기 원하는 프랑스도 참전할 것인가? 일단 레드라인이 깨지면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이 양국전쟁으로부터 나토까지 끌어들이는 세계대전으로 확전될 가능성이 있는 것이다. 러시아는 그러한 부담을 안고 실제로 북한군이 참전을 할지라도 그들의 신분을 자국민으로 위장하는 가장 큰 이유이기도 하다. 북한 정규군이 얼마나 더 참전할지는 더 지켜봐야 한다. 한국과 세계 언론은 북한과 러시아의 동향을 계속하여 주시하고 있다. 미국의 공식적인 발표에도 북한의 참전은 이미 기정사실화된 사건이기도 하다. 전 세계는 북한의 참전을 우려하고 있다. 가뜩이나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이 세계대전으로 승화될까 걱정이 가득한데 어쩌면 북한의 파병은 붙는 불에 기름을 끼얹는 사건이 될 수도 있다. 한국과 북한이 과거 문재인 시절의 따뜻한 봄으로 돌아가기는 힘들 것 같다. 이제 앞으로 남북한 관계가 어떤 방향으로 흘러가게 되는지, 러시아 전쟁에서 북한의 역할이 어느 정도로 작용을 하는지는 지켜봐야 하는 것이다. 한국은 북한의 우크라이나 출병을 면밀히 주시하고 있으면 언제든지 상응하여 강경하게 대응할 준비를 다하고 있다. 김정은이도 자신의 행위에 대한 대가를 분명히 치를 것이다. 문재인과 김정은의 대화로 한때 화기애애했던 남북한의 대화의 장은 언제 또 열릴까요? 하루빨리 그러한 날이 오기를 고대한다.